2026년 3월의 뉴욕 상품 거래소 코맥스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월가의 디지털 게시판 위로 붉은색 숫자들이 전멸하며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시장 참여자들의 시선은 오직 하나의 지표, 바로 은 재고량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때 세계 경제의 안전판이라 불리던 귀금속 시장이 이제는 불신과 공포의 진원지가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수많은 투자자들의 화면 속에는 4억 온스라는 막대한 수요와 1억 온스에 불과한 공급이라는 충격적인 불균형이 그래프로 그려지고 있었다. 수요가 공급을 4배나 초과하는 이 상황은 단순한 시장의 변동성을 넘어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예고하는 전조처럼 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코맥스의 파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러한 공포의 확산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었다.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킨 것은 소셜미디어와 금융 뉴스 채널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간 하나의 분석 데이터였다. 3월 인도분 계약 만료를 불과 21일 앞두고 코맥스의 은 재고가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제시되었다. 데이터는 명확해 보였다. 미결제 약정 규모는 4억 온스를 넘어서고 있었지만 등록된 실물 재고는 계속해서 줄어들어 1억 온스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1월의 실물 인도량이 2년 전보다 7배나 급증하여 4,900만 온스를 기록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위기설에 기름을 부었다. 재고가 하루 평균 78만 온스씩 빠져나가는 속도라면 코맥스가 3월의 인도 요구를 감당하기 위해 현재 보유한 재고보다 1억 온스가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투자자들의 불안은 단순한 추측이 아닌 수학적인 계산에 근거하고 있었다. 만약 전체 계약 보유자의 25%만 실물 인도를 요구하더라도 코맥스는 지불 불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더 나아가 인도 요구 비율이 50%에서 70%에 이르면 필요한 은의 양은 2억에서 3억 온스로 치솟게 되지만 창고에 남아있는 은은 8,500만에서 1억 온스에 불과했다. 이것은 투기적인 가설이 아니라 명백한 산술적 문제로 제시되었다. 문제는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할 것인가가 아니라 코맥스가 과연 실물 인도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가로 귀결되었다. 시장을 지배하는 내러티브는 단순했다. 은행은 지급 준비금이 부족하고 예금자들은 한꺼번에 돈을 찾으려 몰려들고 있다는 뱅크런의 공포가 귀금속 시장으로 전이된 것이다. 이러한 위기설의 중심에는 저명한 분석가들이 제시한 데이터가 있었다. 특히 클라이브 톰슨과 같은 분석가들이 제시한 차트는 대중에게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했다. 그가 제시한 데이터의 대부분은 사실이었다. 실제로 코맥스의 재고는 감소 추세에 있었고 미결제 약정의 규모는 거대했다. 2월 4일 기준으로 3월물 미결제 약정은 4억 2,900만 온스에 달했고 등록 재고는 1억 200만 온스에 불과했다. 설령 인도 가능한 모든 자격 요건을 갖추는 이 등록 재고로 전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총량은 3억 9천만 온스에 그쳐 여전히 미결제 약정 총액에 미치지 못했다. 모든 계약자가 실물 인도를 요구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장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은 너무나도 자명해 보였다.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코맥스의 파산은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보였고 이는 은 가격의 폭등과 달러 시스템의 위기를 의미했다. 그러나 이러한 종말론적 시나리오가 시장을 지배하는 동안 냉철한 이성을 유지하려는 시도 또한 존재했다. 대중의 공포는 종종 데이터의 잘못된 해석에서 비롯된다. 2월에 인도 비율이 98%에 달했으므로 3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은 겉보기에는 합리적인 추론처럼 보였다. 2월에 계약을 보유한 대다수가 실물을 요구했으니 3월에도 4억 온스의 계약 보유자들이 실물을 요구할 것이라는 논리였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치명적인 논리적 비약이 발생하고 있었다. 과연 2월의 시장 참여자들과 3월의 시장 참여자들은 같은 목적을 가진 집단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둘러싼 이 거대한 소동은 사실 시장의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착시 현상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98%라는 충격적인 인도 비율은 어떻게 산출되었는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다. 통상적으로 비율은 전체 모집단에서 특정 행위를 한 집단의 수를 나누어 계산한다. 분석가들은 2월의 총 인도량을
특정 시점에 미결제 약정 잔고로 나누어 이 수치를 도출했다. 약 1,800만 온스의 인도가 이루어졌고 당시 남아있던 미결제 약정이 약 1,900만 온스였기에 98%라는 수치가 나온 것이다. 얼핏 보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계산법이다. 하지만 데이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해당 시점에도 여전히 400만 온스가량의 미결제 약정이 남아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만약 남은 계약들도 모두 인도를 요구했을 경우 총 인도량은 2,200만 온스가 되어버린다. 이는 당시의 미결제 약정 총액인 1,900만 온스를 초과하는 수치다. 즉, 인도 비율이 100%를 넘어선다는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은 미결제 약정이라는 개념을 정적인 저수지로 볼 것인가 아니면 흐르는 유량, 플로우로 볼 것인가의 차이에서 발생했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고정된 스냅샷에 머물러 있다면 데이터는 필연적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다. 코맥스 시장은 멈춰있는 사진이 아니라 끊임없이 거래가 일어나고 계약이 생성되며 소멸하는 거대한 동영상과 같다. 특정 시점에 포착된 숫자만을 가지고 전체 시장의 흐름을 재단하는 것은 욕조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사진 한 장을 보고 물이 넘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고 배수구로 물이 빠져나가는 역동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여있는 물의 양만으로 홍수를 경고하는 격이었다. 시장의 공포는 종종 무지에서 비롯되지만 때로는 잘못된 지식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3월의 위기설은 데이터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해석하는 프레임의 오류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4억 온스의 미결제 약정이라는 숫자는 압도적이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4억 온스의 실물은 이 당장 창고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약속한 종이 위의 숫자일 뿐이며 그 약속이 이행되는 방식은 실물 인도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현금 정산 롤오버 반대 매매 등 수많은 금융 기법들이 이 거대한 숫자를 처리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대중의 눈에는 오직 텅 비어가는 창고와 치솟는 계약 수만이 보일 뿐이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금융시장의 데이터 분석 오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한 현대 금융 시스템을 단순한 산술 논리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빚어낸 거대한 허상이었다. 2026년 3월 코맥스 거래소의 전광판이 붉게 물든 이유는 실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장을 해석하는 눈이 공포에 가려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이 복잡한 숫자의 미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욕조의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98%라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진 허구인지 밝혀내야 한다. 진실은 표면적인 숫자가 아닌 그 숫자가 만들어지는 구조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결제 약정이라는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과 분석가들이 범한 결정적인 오류는 미결제 약정을 고정된 물탱크, 즉 저량 스톡의 개념으로만 파악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특정 시점에 찍힌 스냅샷만을 보고 전체의 흐름을 재단하려 했다. 하지만 코맥스 시장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계약이 유입되고 기존 계약이 청산되거나 실물로 인도되어 빠져나가는 역동적인 유량의 세계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욕조라는 가장 직관적인 비유를 통해 복잡한 파생상품 시장의 메커니즘을 해부해 볼 수 있다. 욕조에 물이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를 상상해보자. 이 수위는 우리가 매일 확인하는 미결제 약정의 잔고와 같다. 하지만 이 욕조는 정지된 상태가 아니다. 수도꼭지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바닥의 배수구에서는 동시에 물이 빠져나가고 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새롭게 체결되는 계약들이며 배수구로 빠져나가는 물은 실물, 인도, 만기 연장 혹은 현금 청산을 통해 시장에서 사라지는 계약들을 의미한다. 만약 수도꼭지를 트는 양과 배수구를 여는 정도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면 욕조의 수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위가 일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물이 욕조를 거쳐 지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 단순한 물리 법칙을 시장에 대입해보면 98%라는 충격적인 인도 비율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통계적인 허상인지가 명확해진다. 위기설을 유포한 이들은 배수구로 빠져나간 물의 총량, 즉 한 달 동안 이루어진 실물 인도량 전체를 특정 시점의 욕조 수위로 나누어 버리는
치명적인 범주 오류를 저질렀다. 예를 들어 욕조의 수위가 10리터이고 1시간 동안 배수구를 통해 빠져나간 물이 100리터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배수된 물의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 100을 10으로 나눈다면 1000%라는 비상식적인 수치가 도출된다. 이것은 욕조의 용량을 초과하는 물이 흘러나갔다는 뜻이 아니라 그저 물이 빠르게 순환했음을 의미할 뿐이다. 그러나 시장 분석가들은 이 수치를 보고 욕조가 곧 텅 비어버릴 것이라는 공포를 조장했다. 실제로 그들이 제시한 2월 데이터를 다시 복기해보면 이 논리의 모순은 더욱 극명해진다. 당시 약 1,800만 온스의 실물 인도가 이루어졌고 분석 시점의 미결제 약정은 약 1,900만 온스였다. 그들은 단순히 18을 19로 나누어 94%에서 98%에 육박하는 계약들이 실물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시점에도 여전히 시장에는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400만 온스의 미결제 약정이 존재했다. 만약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이미 인도된 1,800만 온스에 남아있는 400만 온스를 합친 2,200만 온스가 전체 파이였어야 한다. 하지만 분모로 사용된 숫자는 고작 1,900만 온스였다. 전체 계약수보다 더 많은 계약이 실물을 요구했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불가능한 사건이다. 이것은 명백한 분모의 오류였다. 정확한 인도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의 잔고가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시장을 거쳐간 모든 계약의 총합, 즉 인도 가능 미결제 약정 총액을 분모로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수도꼭지를 통해 들어온 모든 물과 처음에 욕조에 있던 물을 합친 양이다. 하지만 코맥스는 이러한 세부적인 유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편적인 일일 보고서들을 모아 복잡한 역추적 과정을 거쳐야만 근사치에 접근할 수 있다. 비록 정확한 수치를 산출하는 것은 난해한 작업이지만 논리적 추론만으로도 실질적인 인도 비율은 98%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실제 수치는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범위 내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데이터의 오류가 수정된다 해도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2월에 나타난 높은 실물 인도 성향이 과연 3월에도 그대로 재현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시장 참여자들은 2월의 데이터를 근거로 3월의 대규모 디폴트 사태를 예견했다. 2월에 계약을 보유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실물 인도를 선택했으니 3월물 계약 보유자들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는 단순한 귀납적 추론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코맥스 시장의 계절성과 월별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다. 금융시장에서 모든 달이 평등하게 창조된 것은 아니다. 어떤 달은 조용히 지나가는 간이역과 같고 어떤 달은 모든 열차가 멈춰서는 거대한 터미널과 같다. 2월과 3월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닌 달이다. 2월은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적은 비주요 월로 분류된다. 이 시기에 굳이 시장에 남아있는 참여자들은 대부분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거래자가 아니라 실제로 은이 필요한 산업적 수요자나 귀금속 상인들일 가능성이 높다. 즉, 최초 인도 통지일이 지나서도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2월의 참여자들은 애초부터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실물 인도 비율이 높은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시장의 붕괴를 알리는 신호가 아니다. 그들에게 2월의 계약은 실물 인도를 위한 최종 목적지였다. 반면 3월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 3월은 전통적으로 거래량이 폭발하는 주요 월이자 선물 시장에 메이저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기다. 이곳에는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헤지펀드, 대형 은행, 알고리즘 트레이딩 봇, 그리고 개인 투기 세력까지 전 세계의 자본이 뒤엉켜 있다. 이 거대한 유동성의 바다에서 실물 인도는 수많은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다. 대다수의 참여자들에게 3월물 계약은 실물을 받기 위한 티켓이 아니라 가격 변동에 베팅하는 금융상품에 불과하다. 그들은 만기가 다가오면 계약을 청산하거나 다음 월물로 롤오버하며 포지션을 연장할 것이다. 2월의 높은 인도 비율을 3월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동네 마트의 구매 패턴을 가지고 월스트리트의 파생 상품 거래를 예측하려는 것과 같다. 이제 우리는 데이터의 허상을 걷어내고 시장의 진짜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 98%라는 숫자는 잘못된 계산법이 만들어낸 착시였으며 2월의 패턴을 3월에 적용하는 것은 구조적 무지에서 비롯된 공포였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의문이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인도라는 행위는 코맥스 창고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수천만 온스의 은이 주인을 바꾼다고 하는데 왜 창고의 재고는 그만큼 빠르게 줄어들지 않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코맥스의 지하 금고, 그 차가운 철문 안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이동이 벌어지고 있다. 통계적 오류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는 시장을 잠식한 공포를 완전히 불식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숫자가 놓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다. 코맥스 시장의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달력 위를 지나가는 시간의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시간은 균일하게 흐르지 않는다. 트레이더들에게 2월과 3월은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시점이 아니라 시장의 중력이 완전히 달라지는 별개의 차원과도 같다. 이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현재의 위기설이 왜 과장되었는지를 밝혀내는 핵심 열쇠다. 앞서 언급했듯 2월은 파생상품 시장의 분류상 비주요 월에 해당한다. 이것은 단순히 거래량이 적다는 의미를 넘어 시장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2월물 계약을 만기 직전까지, 특히 최초 인도 통지일 이 지난 시점까지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베팅하는 도박사들이 아니다. 그들은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야 하는 제조업체, 의료기기 생산자, 혹은 귀금속을 가공해야 하는 보석상들과 같은 상업적 거래자들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들에게 은실버는 차트 위의 숫자가 아니라 공장을 돌리기 위해 당장 손에 쥐어야 하는 필수 원자재다. 따라서 2월 시장의 잔류자들에게 실물 인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거래의 최종 목적지였다. 그들이 2월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여 끝까지 남아 있었던 이유는 애초부터 실물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렇기에 2월의 실물 인도 비율이 98%에 육박하거나 설령 100%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목적을 달성한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의 자연스러운 행동 결과일 뿐이다. 그들은 불필요한 금융 비용을 지불하며 포지션을 롤오버할 이유가 없었다. 그저 약속된 날짜에 창고 증권을 넘겨받고 필요한 은을 확보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것은 시장의 위기가 아니라 시장이 본연의 기능인 현물 인수도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러나 3월의 풍경은 이와는 정반대다. 3월은 금속 선물 시장의 4계절 중 가장 뜨거운 여름과 같은 주요 월이다. 이곳은 실수요자들만의 조용한 거래소가 아니라 전 세계의 투기 자본이 격돌하는 거대한 전쟁터다. 월스트리트의 대형 투자은행, 글로벌 헤지펀드, 그리고 0.001초 단위로 매매를 반복하는 고빈도 매매 알고리즘들이 3월물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이 거대한 유동성의 바다에서 실물 은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극히 미미하다. 대다수의 참여자들에게 은선물 계약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거나 단기 차익을 위한 투기적 도구 혹은 복잡한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숫자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실물 인도는 재앙이나 다름없다. 런던이나 뉴욕의 고층 빌딩 사무실에 앉아있는 펀드 매니저가 수십 톤의 은괴를 실제로 배달받아야 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그것은 보관료, 운송료, 보험료 등 막대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골치 아픈 사고일 뿐이다. 따라서 3월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인도가 아니라 청산과 2월이다. 만기가 다가올수록 이들은 보유한 계약을 반대 매매로 청산하여 현금화하거나 차월물인 5월이나 7월 계약으로 갈아타는 롤오버를 대규모로 단행한다. 이것이 3월 시장의 정상적인 생태계다. 데이터 분석가들이 범한 두 번째 치명적인 오류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그들은 2월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도출된 높은 인도 성향이라는 변수를 3월이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모집단에 기계적으로 대입해버렸다. 마치 동네 빵집에서 빵이 팔리는 속도를 보고 거대한 밀가루 선물 시장의 재고가 바닥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과 같은 논리적 비약이다. 2월의 참여자가 100명 중 98명이 실물을 원했다고 해서 3월의 참여자 10여 명 중 100명이 실물을 원할 것이라는 가정은 통계학적으로나 경제학적으로나 성립할 수 없다. 3월 시장의 참여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절대 다수는 만기일이 오기 전에 시장을 떠나거나
계약을 갱신할 종이 거래자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주요 월의 실물 인도 비율은 비주요 월에 비해 현저히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미결제 약정의 총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실물을 요구하는 실수요자의 증가는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월의 데이터를 근거로 3월의 4억 온스의 수요가 쇄도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는 공포가 만들어낸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 3월 시장이 열리면 우리는 거대한 미결제 약정의 파도가 실물 인도로 이어지지 않고 다음 월물로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뱅크런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의 이동일 뿐이다.